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극장에서 개봉한 신작 소개해드리는 네분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병자님. 예,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다크님. 네, 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찾고 찾아서 무려 이번 주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네 분 토론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예매율 1위, 좌석 점유율 1위. 정말 엄청난 영화지요. 우와. 예. 영화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그 명언이 있잖아요. 선은 끊어져도 반드시 새로운 선이 나타난다. 우리는 언제나 해법을 찾을 것이다.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스페인산 SF 스릴러, 무려 한국에서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갈데르 가스텔르 우르티아 감독의 더 플랫폼입니다. 예매율 1위예요. 예매율 1위면 오스카 외국어 작품상 갑니까? 가능하죠. 역시 모든 것을 오스카로 통일하시는 우리 오스카 전문 닥터님 멋지십니다. 저런 뭐라 그럴까, 영화제 수상 실적주의 저런 거 타파해야 됩니다. 예, 더 플랫폼 현재 예매 1위입니다. 예매율 1위네요. 누적 관객 21,969명. 개봉일이 5월 13일이니까 저희 녹음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지금 4일 정도 된 건가요? 예, 놀랍네요. 하루 평균 관객 한 5,000명 정도 되네요. 큰일이네. 어떡하지? 우리 팟캐스트 접어야 되나? 우리 팟캐스트가 드라마 정 팟캐스트로 바꿀까? 그래서 미드프레스 아주 그냥 없애버릴까? 아니면 이참에 우리가 TV 연애 전문 팟캐스트로 탈바꿈하는 건 어떨까요? TV 연애를 거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음악 중심 1위는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그럼 예전에 연애가 중계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연애가 하계 이런 거. 아휴, 진짜. 저 나이 나오랴 내가 상욕을 해서라도 가르치지. 나이는 더 많아가지고. 예. 이상 이 닥터님의 본인 사시는 거주 지역 홍보였습니다. 예, 더 플랫폼. 스페인산 SF 스릴러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비슷한 설정들의 영화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더 큐브. 낯선 공간에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종의 그 고립된 공간에서 퍼즐을 풀어서 탈출을 한다는 설정이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했었던 하이라이즈도 이거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또 최근에 공개된 영화 또 한 편 있었잖아요. 비슷한 소재. 뭐 큐브 우라카이라고 소문났던. 에스케이프 룸이 조금 비슷하죠, 설정이. 예, 근데 더 플랫폼은 독특하게도 영어권이 아니라 스페인어권. 스페인에서 나온 작품이네요. 그러고 보면 큐브도 영어권이긴 했지만 그 캐나다 영화였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미국 영화는 아니었어요. 빈센조 네. 나탈리. 네. 빈센조 나탈리가 이탈리아 감독인가? 이름은 이탈리아 느낌인데 캐나다요. 캐나다예요. 예, 그렇군요. 예, 더 플랫폼도 아주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밀폐된 공간의 스릴러 영화라고 될까요? 네, 밀실 스릴러 영화의 공식을 아주 충실하게 따릅니다. 주인공이 눈을 뜨니 밀실이네요. 근데 이 밀실은 보아하니 0층부터 한 100여 층까지 층 형태로 되어 있는 밀실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밀실 중간에 밥상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쭉 내려오죠.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왜 그러니까 밥상을 같이 공유를 하고 말이야. 문제는 층마다 밥을 배급하는 게 아닙니다. 0층에서 누군지 모를
잘 교육받은 우리 셰프들이 끝내주는 만찬을 준비해서 1층부터 내려보내면 1층에 있던 두 사람이 먹고 남기고, 그게 또 2층으로 내려가면 2층에 있던 두 사람이 먹다 남기고, 또 3층으로 내려가고, 한 10층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만 남겠죠. 근데 문제는 이 밀실이 30일마다 랜덤으로 레벨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상층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그나마 먹을 수 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음식도 떨어지고 거의 쓰레기만 남고, 더 중요한 건 아주 아래층에는 거의 먹을 게 남아있지 않아 항상 2인 1조로 배치되어 있던 그 밀실에 있는 상대방을 결국은 죽여서 뜯어먹거나, 혹은 그나마 남겨진 음식의 n분의 1의 양을 늘리기 위해 오히려 그 파트너를 죽이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큐브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보진 않았지만 그 큐브 안에 갇히게 된 배경이 설명이 안 되죠? 없었죠? 1편에선 없고 뒤로 갈수록 그래요? 이제 단서들을 조금씩 떡밥을 계속 던지죠. 우와, 큐브 속편들을 또 다 보셨어요? 물론이죠. 우와. 예. 그 당시엔 나름 매니아였거든. 예. 이제 이후에 유사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앞전에 했던 헌트도 사실은 같은 궤로 넣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이 눈을 뜨면서 영화가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뭐 소우도 다 같은 궤고,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꼭 이런 왜 감금된지 모르는 영화들 보면 그렇죠. 꼭 속편이 제작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죠. 왜 맞아요. 그랬냐를 꼭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1편에서는 설명을 절대 안 하죠. 그렇죠. 그건 공포영화의 법칙이죠, 법칙. 모든 공포 영화에. 예, 근데 더 플랫폼도요. 근데 더 플랫폼은 조금 설정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자기가 원인도 모르고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는 뭐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인공을 포함한 일부는 일종의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스스로 이 플랫폼에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 플랫폼이 그런 개 같은 설정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또 신청을 받아주는 어떤 일종의 공무원 같은 역할의 여성도 자기가 지금 이 플랫폼에 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는 걸 사실은 모르고서는 주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영화는 되게 노골적입니다. 더 헌트에 이어서 우리 영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걸 증오하시는 다크님도 이 영화를 먼저 보시고, 우와, 그 영화 끝내줘. 노골적인데 끝내줘.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벌써 이미 스토리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에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죠. 끝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노골적입니다, 영화. 일단은 여기 사람들 주인공들이 그 거처가 각 층으로, 그것도 좌우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라는 것부터가 이미 뭐 딱 이 설정만 봐도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가 그냥 보이는 것 같죠. 예. 그래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급?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참 그 부분이 참신했는데, 어떻게 그걸 밥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밥상이지. 아니 근데 맞아요. 틀린 예. 얘기는 아니거든. 근데 어떻든 그게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읽히는. 그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영화가 단순하진 않아요. 분명히 계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혹은 현실의 상위 계급층과 하위 계급층을 비난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계급에 따른 어떤 인간의 본성,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일단은 이 영화는 결국 층수가 말하는 게 계급이잖아요. 음식과 관련된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는.
근데 그 계급 자체가 랜덤하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계급일 수도 있고 계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계급과 계층은 어떻게 나뉘죠? 계급과 계층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거 좋은 방법인데 제가 알고 있지만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페르마가 주로 쓰던 방법이죠. 그렇죠. 나는 이 공식을 증명할 알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남기질 않겠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계급을 얘기할 때 언급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란 계급으로 구분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회 계층, 우리가 하위 네. 계층, 중위 계층, 상위 계층을 나누듯이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등장 인물들은 사실 그들 자체의 출신 성분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들이 뭐 부르주아 계급 출신인지 프롤레타리아 출신인지 보여주진 않는데 다만 층수가 정해지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계급 계층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영화 오프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다른 사회거든요. 수많은 요리사가 있고 이 요리사를 부리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고 이 요리사가 한 요리들을 이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을 이 플랫폼에 비유하자면 0층의 사람들인 거죠. 0층. 일종의 최상층 사람들인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이 플랫폼이라는 공간은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중하위 계층들이 아기다툼을 벌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급과 계층이라는 분류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영화에서 계급은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과 플랫폼 밖에 있는 사람 정도를 계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계급 안에서 무슨 임의의 분류에 따라서 계층이 나눠지고 그 계층인 굉장히 임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계층이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목이 확 달라진다. 이 영화는 아마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참신하네요. 아예 이 플랫폼 안에는 이미 계급으로 따지기에는 하위 계급들이 이미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 안에는 계급이 따로 없다. 그런 설명이신 것 같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꼭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이해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난장판이라는 게 영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처럼 굉장히 기본 상식에 충실한 사람들 같으면 이 구조를 알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먹을 물량 요만큼 먹고 또 아랫사람 먹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똑바로 먹어도 될 음식들을 아주 난장판으로, 돼지우리도 이런 돼지우리가 없죠. 아주 개판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일종의 계층 우월감이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계층에 올라갔을 때 저 아래에 있는 계층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개 돼지들 저것들은 쓰레기나 먹어도 돼 라는 우월한 심리가 작용하는 걸 영화에서 어느 정도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초반에 아예 대사로 등장을 하죠. 그 각 층마다 사람들끼리 서로가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아예 노골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처음에는 좀 똑같이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그 층의 길이를 쭉 보다 보니까 저 밑에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으면 그렇죠. 올라갔을 때 뽕을 뽑아야겠다. 맞아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더 플랫폼의 영화가 정교하게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저희 소재만 내용 설명만 들으시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밥상 내려왔을 때 음식 쟁겨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지. 근데 이 플랫폼에서는 그 음식을 쟁겨놓으면 방 안의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거나 급속도로 내려가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30초? 그 정도. 30초 정도 밥상이 내려왔을 때 연락에 진짜 돼지처럼 처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설정인 거죠.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여러 설정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딱 한정된 세트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저렴하게 영화를 찍으면서 몇몇 부분들을 그냥 말로
그냥 밀고 나가고 그걸 관객들이 끄덕이면서 인정하게 만드는 요소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을 내가 숨겼을 때 뭐 방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근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영향을 받게 되면 분명히 그 위층이나 아래층도 분명히 영향이 갈 거란 말이지. 뭐 크게는 치명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거 완전히 다 사실 무시하잖아요. 그건 이 좀 영화는. 설정상의 오류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보는 동안에 어떤 논리적이나 현실적인 그런 오류 내지는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틈을 주질 않아요. 영화가 계속 뭔가 좀 이제 이해를 할 만하고 신경을 쓸 만하면 또 새로운 무언가를 던져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똑똑한 영화인 것 같아요. 밥상 내려가는 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한 그렇죠. 맞아요. 음식을 남기지 못한다는 설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축적을 하지 못한다. 즉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을 때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큐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합심을 하든 배신을 하든 그 퍼즐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일종의 추리극처럼 러닝타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층수도 바뀌고 그 층에서 만나게 되는 일종의 자기 방 안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너무 뻔하게도 다양한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난 파트너는 아래층에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 이 주인공을 묶어놓고서는 그 살을 뜯어먹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도중에 만나는 파트너는 오히려 병자가 좋아할 만한 일종의 사회주의자. 우리 공평하게 음식을 나눕시다.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다음 층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놓읍시다 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후반부에 가면 일종의 혁명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0층으로 올라가자. 또 그 와중에는 어떤 현자와도 같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앞에서 개 돼지가 될 것 같지만 개익한 조각은 남겨놓겠다. 이런 현자의 어떤 은유적인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가까이 캐릭터가 워낙 명확하게 상징하는 바들이 뚜렷해요. 첫 번째 파트너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 현실주의자, 두 번째 파트너 같은 경우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세 번째 파트너 같은 경우는 나름의 혁명가. 이런 식으로 영화의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영화의 캐릭터들이 너무 명확하게 어떠한 지층들을 딱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와, 굉장히 상징적이다 라는 중간에 생각을 보게 만들더래요. 크리스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 그 와중에 쾌락주의자들. 그렇죠. 그 와중에 섹스를 즐기는. 영화에서 유일한 야한 장면이네. 그 비중이 좀 많이 적죠. 그러게 아쉬웠겠네. 예, 영화 자체는 노골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우화로 만든 거죠. 그렇죠. 특히 오늘날의 신자본주의, 요새는 신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잘 안 쓰긴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빈곤계층 또는 중위계층들이 딱 오늘만 살 수 있는 임금을 주거든요. 이 임금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한다든지 또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기업체라든지 회사에 철저히 속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들은 오늘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연대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퇴출됐을 때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게 되는데, 이걸 영화에서는 노골적으로 식인행위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비판은 뭐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자본주의랑 같이 사회주의도 뭐 그렇게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흑인 배우인가요?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바하라 씨인가? 예. 그 둘이 이제 갑자기 어떤 혹시 흑인 배우라는 표현이 혹시 PC에 어긋나는 건 아니겠죠? 인자를 빼면 어긋날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예. 흑 뭐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도 안 된다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 많은 경우의 수들이 다 지금 이제 마치 무슨 실험실처럼 이렇게 캐릭터들과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의 이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파노라마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작품이 앞서 얘기했던 큐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트에 그 불빛만 바꿔서 다른 방이라고 우기면서 그렇죠. 계속 찍었는데 그 영화는 전체 제가 알기로는 큐브 1.5칸으로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제 영화상에서 세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간이 바뀐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든 이제 이 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뭐 구원 내지는 탈출을 갖다 고려를 하지만 재밌는 게 이 영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곳에 그냥 딱 머물러야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내적인 갈등 또는 성찰 뭐 대화를 통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게 되는 맞아요. 거죠. 예. 그리고 이 영화가 촬영할 때 보니까 역시나 한정된 공간이니까 여러 층 필요 없죠. 딱 2층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네요. 큐브랑 비슷하네요. 지금 크리스가 아주 도발적으로 닥터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네요. 아, 반대가 아니라 덧붙인 건데. 아, 그렇죠. 부족하니까. 자본주의만 비판한 게 아니라 이건 사회주의도 비판했다. 하여튼 저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뭔 말만 하면 반대인 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크리스 지적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영화를 볼 때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인공들이 6층에서 하나의 결단을 내리죠. 아래로 내려가자. 이 영화를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혁명은 다 위를 향하지 아래를 향하는 혁명은 거의 없거든요. 아니, 나는 반대 의견. 아래로 향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위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말이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6층에서 흑인 배우가 가지고 있던 밧줄이었죠. 밧줄을 통해서 모두가 0층으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죠. 이거야말로 단테의 지옥을 그대로 만들어낸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감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단테의 지옥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닥터님이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아,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 단테의 그래요? 네, 단테의 지옥과 수비학을 많이 참고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DVD 프라임에 가니까 누가 올려놨어요. 그 예. 감독이 영향받은 이제 뭐 여러 작품을 얘기를 했는데 단테 신곡 얘기도 했고 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 영화를 언급을 했거든요. 뭐 조금씩 뭐를 얻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그 1962년에 나온 절멸의 천사. 절면의 천사. 예. 무슨 영화인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저는 압니다. 아니 그걸 대부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저 대부분에서 빼주세요. 누구야? 루이스 부니엘의 아주 유명한 뭐 혹자들은 뭐 루이스 부니엘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는. 전 심지어 스크린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화도 있고 또 뭐 택시 드라이버,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델리카트 쓴 사람들, 그리고 뭐 또 나아가서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게 뻔하니까 큐브와 설국열차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간에 나온 그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한 얘기를 이 영화에서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부 관리자였다가 스스로 알아서 이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음식이 돌아갈 만큼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층은 250층 정도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 이 2명의 혁명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그 2사람이 마지막 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을 때 실제로 내려가 보면은 250층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플랫폼에 공급되는 음식의 양은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크리스님 말씀하신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일정 부분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어떤 사회주의, 평등주의에서 똑같이 나누자고 해도 결국 전체 자원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을 만큼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
이제 진중권과 함께 이제 보수주의로 돌아서는 건가요, 우평자님? 보수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할 때 모든 자원은 항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나눠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보다 재화의 총량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요? 여기에 있는 플랫폼에 지급된 음식의 총량이 그것일 뿐이지 그 밖에 0층 바깥의 공간에서는 그 수많은 요리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료를 쌓아놓고 요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상층에서는 먹고 대부분을 쓰레기로 버릴 정도로 넘쳐나지만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은 사람들의 절대량보다 항상 부족하게 준다는 것이죠.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합하면 항상 이 중하위층에 주어지는 자원의 양은 자원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다. 그렇게 두 분의 이야기로는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그 부족한 양을 가지고 결국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회주의적 분배 시스템이 자본주의와 결합됐을 때 결국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돼야 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미 자본주의에서는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캐피탈만 가지고 분배를 하려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도 들리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의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네가 답변하세요. 사회관계들 또는 정치적인 부분들로 구분하려면 꽤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예. 이걸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가를 지배하는 형식,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첫째, 자본주의는 처음에 자본주의 여명기를 보십시오.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최소 정부를 원하고 기업들의 최대 자율성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갈수록 정부의 역할은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로 왔을 때는 정부가 사회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커야겠죠. 거기에는 기업들도 포함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자본주의와 가장 유사한 시스템이 뭘 것 같습니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꼬민들이 자체 정치를 행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적어지는 겁니다. 사회주의란 것은 우리의 자본을 정부가 컨트롤해서 각각에 알맞게 재분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 이거 사실 거의 60%의 사회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예, 크리스님. 예. 뭐 아까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별 얘기 아니었는데 층수 얘기할 때 몇 층이라고 알려드리려고 그러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아니 몇 층인지가 혹시 네. 뭐 은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포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걸 여쭤보려고. 333층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에 일종의 수비학이 들어가는데 333층의 제곱은 666층이죠. 바로 어떻게 제곱이 666층이에요? 제곱이 아니라 곱하기 2. 이거 곱하기 2고 이 부분은 감독이 얘기한 건데 이곳에 내려가려고 시도하는 층이 6층입니다. 6층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집에 수비학 책이 있어서 조금 살펴봤거든요. 6에는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6번째 시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망한 시간, 섹스타 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기다린 시간, 그게 6일이거든요. 666이죠. 예.